안녕하세요. 박기원 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저는 김지훈이고요. 네, 박교 논술에서 수리 논술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경력이 독특하다면서요? 아, 예, 독특하다면 독특하죠. 음. 처음에 공대를 갔는데 네. 어느 대학?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갔는데 수학이 참 어렵더라고요. 물리도 어렵고 좀 방황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외대 영어학과를 가서 철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과와 문과를 겸비한 통습을 하신 분. 학교를 나오고 보니까 수학이 쉽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때 안 했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선생님 하면서 예, 이제 논술을 가르치게 된 거죠? 예, 네. 자, 지금 사실 이 우리가 연세대 대비 논술 문제를 2020 모의 논술처럼 똑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럼 거기 영어 제시문도 넣고 수리적 문제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이건 연세대 기출 문제 중에 죽음의 소재가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영어 제시문도 넣고 수리적 문제를 넣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출제하신 이것의 출제 의도, 지금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어떻게 되죠? 사실은 죽음 관련해서 논문들을 여러 개 찾아보다가 간호학 논문 중에 정신질환자들에게 죽음을 연상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되는가 이런 거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그 연세대 논술 문제 중에서 화장실, 예, 그거랑 연결이 되는 복도 거죠. 이렇게 연상했을 때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 그거랑 똑같은 방향이겠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몇 개 단어를 특정해서 연상을 시켜봤을 때 자살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거를 약간 연대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수치를 분석한 다음에 그 수치의 상대적인 수 이걸 비교해서 어떤 선택을 해라 아니면 현상을 분석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질환자의 치료의 맥락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엄밀한 뭐 수식의 계산보다는 경향성을 읽어내서 네.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가 상대적 평가를 예. 해보라 하는 게 2020 모의논술의 출제 의도니까,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텐데 수학 뭐 수1, 수2, 뭐 확률 통계, 네. 미적분 중에 어떤 단원과 연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각각의 증상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속하는가 이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그 기본 공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완치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치료될 확률 단순한 확률 연산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 내용인가요? 그렇게 되면? 집합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고 음. 확률 통계는 공식적으로는 3학년 교과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접근 방법은 어떻게,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냈죠?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각의 그 구분에 의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 뭐 이 수 교집합? 그렇죠. 합집합과 교집합 이 공식을 통해서 음. 한 가지 증상만 그다음에 두 가지 증상만 세 가지 증상을 이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합해서 한 집합에만 속하는 원소 두 개의 집합에만 속하는 원소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공식보다는 사실은 공식으로만 풀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 확률의 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상황의 확률을 더할 수 있는 그 맥락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체감 난이도는 우리 뭐 수능 수학으로 따진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등급 정도가? 이게 만약에 집합 단독 문제, 확률 단독 문제였으면 아마 한 3점짜리 수준이 됐을 텐데 3점짜리 예. 문제? 이게 두 가지가 섞이다 보면 원래 수능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래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섞이면 4점으로 평가가 되고 4점. 그 중에서도 문제 요구 사항이 한 단계 더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수능 기준으로 2등급은 되면 문제 없이 해석은 할 수 있겠다. 오케이. 3등급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수능 수학이 2등급이면 이 연대 수리 논술 문제, 이번에 우리가 출제한 문제 풀 수 있었다. 예. 3등급
상 쪽이면 3등급 중에 좀 높은 학생들이면 그래도 고민스러워도 예. 풀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하나 더. 예. 그럼 2020 모의논술은 수능 수학 몇 등급 정도면 풀 수 있는 정도였나요? 그건 참 애매한데 연대에서 발표하기로는 음. 어떤 수식적 계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 단순히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성을 알고 있느냐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그 정도면 음. 정규분포를 음. 한 이틀 공부한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프의 특성만 알고 있으면 뭐 저도 이제 수능 수학 문제를 풀면 제가 한 5등급 나올까? 뭐 이 정도인데. 안 나올 겁니다. 그래요? 한 6등급 보자.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었거든. 대략 풀었거든 대충. 그렇게 정규 분포 정도는 풀었으니까 그러면 수학의 뭐 이렇게 통계의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 그게 좀 숨겨져 있었고 말로 숨겨져 있었고 음. 과연 이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음. 고민이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음. 이 확률 변수를 되게 이상하게 줬는데 음. 그냥 정규분포만 하는 건 좀 이상한데 음. 단서를 7개나 줬는데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 좀 결과가 나오니까 허무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결과를 보고 네. 뭐 이딴 걸 왜 냈나, 네. 이럴 거면 왜 냈나 이런 정도의 그 한심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의 그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그다음에 문제의 심오한 논리까지 접근하는 걸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서 한번 깊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논술 대비 수리논술 강좌를 맡게 된 김지훈입니다.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는 간단한 수치를 비교해서 어떠한 선택 또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 수치를 집합과 간단한 확률의 연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요. 우선 집합과 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사용해야 될 공식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 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를 빼게 돼 있죠. 자, 이것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개수를 더하면 분명히 둘이 겹친 부분이 2번 더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빼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포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집합이 3개로 바뀌면 조금 더 복잡해지죠. 우선 A, B, C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2개씩 겹친 부분 하나씩 뺍니다. 자, 그러면 이 2개씩 겹친 원소를 뺐을 때 3개가 모두 겹친 원소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 집합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3개의 교집합의 원소를 더해주는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죠. 자, 이 공식은 워낙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여러 번 연습했을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이 난다면 이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개에만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또는 한 집합에만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자, 이것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선 이 공식을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3개의 집합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번 문제도 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소의 개수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확인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포제의 원리라고 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포환 배제의 원리입니다. 여기 n개의 유한집합 A1부터 AN까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때 합집합의 크기, 자, 크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크기가 의미하는 것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n개의 유한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크기는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는 게 포환 배제의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각각 하나씩 원소의 개수를 모두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2집합을 선택해서 교집합을 한 모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더해서 빼줍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2개씩 겹쳐있는 원소들을 뺀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개씩 겹쳐있는 게 예를 들어서 A1과 A2일 수도 있고 A1과 A3일 수도 있고 A1과 A4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원소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냥 요 아이들을 모두 다 빼게 되면 하나의 원소를 여러 번 빼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그걸 다시 보정하기 위해서 3개의 원소를 다시 선택해서 그 원소들의 개수를 한번 더해줍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더할 때 또 너무 여러 번 더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작업을 계속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자, 마지막에는 모든 원소의 교집합, 이것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자, 더하는 경우와 빼는 경우는 n에 따라 달라지겠죠. n이 짝수면 얘가 홀수가 되니까 빼게 될 것이고 n이 홀수면 얘가 짝수가 되니까 더하기로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2개짜리 합집합의 크기를 구할 때는 마지막에 교집합의 원소를 뺐어요. 하지만 3개짜리는 마지막에 3개의 원소의 교집합을 더했죠. 자,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교과 과정에서 살펴봤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수학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냐면 조금 복잡한 경우의 수를 풀 때 좀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완전순열의 개수입니다. 자, 완전순열은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웠다면 교란순열이라고 배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정확한 의미는 1부터 k까지의 자연수 k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k번째 자리에는 k가 오지 않는 순열.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1을 안 쓴다. 두 번째 자리에는 2를 안 쓴다. 세 번째에는 3을 안 쓴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교과 과정에서 구했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 거는 1부터 4까지 4개의 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부터 4까지 4개의 수를 일렬로 배열할 때 각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오지 않는 순열을 구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형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첫 번째 자리에 1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2를 써봅니다. 남은 숫자가 1, 3, 4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1을 쓸 수도 있고 3을 쓸 수도 있고 4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러면 1과 2를 썼으니까 3과 4가 남았는데 여기 3이 오면 안 되죠. 그러면 4, 3 이렇게 하면 한 가지를 만들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2, 3을 썼으면 1, 4가 남았는데 여기엔 4를 쓰면 안 되니까 여기에 4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2, 4를 썼으면 1과 3이 남았는데 여기 3이 오면 안 되니까 2하고 3. 자, 그래서 2로 시작하는 녀석은 총 3가지가 나온다. 자,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여기에 3을 썼을 때죠. 자, 3을 썼으면 이제 남은 숫자가 1, 2, 4인데 2는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은 1과 4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3과 1, 이제 남은 숫자는 4하고 2입니다. 근데 여긴 4를 쓰면 안 되니까 4, 2를 쓰고 자, 3, 4를 썼으면 남은 숫자가 1, 2인데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니까 1, 2를 써도 되고 2, 1을 써도 됩니다. 자, 4로 출발할 때는 얘랑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3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4를 썼을 때도 똑같이 3개가 나올 거니까 전체 9개가 되는 것. 자, 이것은 교과 과정에서 기본 문제로 풀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수용도로 풀지 않고 완전히 수학적 개념. 자, 아까 살펴봤던 포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완전순열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집합을 정의해야 됩니다. 집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A1이란 집합은 첫 번째 자리에 자꾸 잘못 쓰네요. 자, A1은 첫 번째 자리에 1이 온 경우입니다. 자, 분명히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지 않는 걸 세라고 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자리에 1이 온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보통 수학 문제, 특히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부정형으로 나온 것,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굉장히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것,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는 것, 이것들을 모두 센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형태, 결국에 여사건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정 형태의 경우의 수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항상 뭐뭐하지 않는 걸 세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여사건으로 풀란 얘기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A2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겠죠. 자, 이러면 우리는 총 4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개의 집합을 합집합을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네 개의 집합을 합집합을 합니다. 합집합은 논리적으로 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1이 온 것 또는 두 번째 자리에 2가 온 것 또는 세 번째 자리에 3이 온 것 또는 네 번째 자리에 4가 온 것입니다. 자, 또는은 겹친 거를 두 번 세진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합집합을 구하면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이 다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자리에 1이 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자리에 2가 왔거나 이런 거 우리가 다 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집합한 것이 우리가 전체에서 제거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아까 소개한 포함 배제의 원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자, 얘였죠. 각각 집합의 원소를 모두 더한다. 하나씩. 거기서 뭘 빼냐면 두 개씩 교집합한 걸 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더하기로 세 개씩 교집합니다. I, J, K.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이번엔 빼기로 적용되겠죠. 마지막은 4개가 모두 교집합된 것. 자,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계산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몇 번의 연습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집합엔 원소가 몇 개씩 있을 것이냐? 자, A1은 첫 번째 자리에 1이 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리는 1로 고정시켰죠. 그럼 나머지 3개만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3팩토리얼이겠죠. 근데 그 집합의 종류가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자, 두 번째 2개의 집합의 교집합은 어떤 두 자리를 숫자를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럼 나머지 2개의 자리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고정시킨 숫자 2개, 이제 배열해야 되는 숫자 2개. 그래서 이 팩토리얼인데 그 고정시킨 숫자 2개를 고르는 방법이 4C이죠. 왜냐하면 숫자가 4개였어요. 4개 중에 2개를 고정시키니까 4C. 그리고 남은 2개 숫자를 배열할 거니까 이 팩토리얼.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의 교집합은 숫자 3개를 고정시켰죠. 그럼 나머지 하나만 숫자가 남습니다. 걔를 그냥 배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죠. 남은 숫자 하나만 배치하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의 숫자를 고정하려면 그 3개의 숫자를 결정해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결정한다. 4C3. 자, 마지막으로 빼기인데 이 빼기는 1, 2, 3, 4 4개가 모두 교집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자리는 1, 두 번째 자리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가 왔으니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맥락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면 다시 그 집합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산수를 해보죠. 자, 3팩토리얼은 6이고요. 4, 2팩토리얼은 2, 4C는 6이죠. 요 정도는 웬만하면 암산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얘는 4C3이니까 4 빼기 1. 다시 한번 산수하면 24, 12, 4, 1. 자, 그러면 산수하면 얼마인가요? 1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5개라는 거는 우리가 배제해야 될 녀석이었다. 자,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15개만 빼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1, 2, 3, 4, 4개를 배열하는 거였으니까 4팩토리얼이죠. 24개입니다. 그리고 15개 빼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9가 나옵니다. 자, 물론 아까 수영도를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한 풀이 방법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게 4개였으니까 그렇지 5개부터는 수용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6개, 7개 이렇게 넘어가면 수용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을 모두 더해라. 2개씩을 빼라. 3개씩을 더해라. 4개씩을 빼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면 되니까요. 자, 이게 완전 순열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집합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 집합, 1부터 100까지의 전체 집합이 있다. 이 중에서 2와 서로 소이면서 5와 서로 소이면서 6과 서로 소이면서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상의 서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소는 공통의 약수가 없는 거니까 역시 부정 형태죠.
그렇다고 우리는 오히려 약수가 있는 것을 구해서 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대신 여러 개의 집합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은 포함 배제 원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석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이런 공식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포함 배제 원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은 확률의 기본 연산입니다. 확률의 기본 연산,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곱셈 정리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곱셈 정리는 뭐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 이런 것을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할 것은 덧셈 정리로도 충분합니다. 자, 확률 덧셈 정리는 n이 아니죠. 단순히 아까 했던 합집합처럼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죠. 똑같이 포함 배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그 원리는 몰라도 되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공식. 자, 그때 우리가 얘를 사실은 곱사건이라고 부르죠. 교사건 아닙니다. 곱사건이에요. 자, 근데 그 곱사건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집합 개념에서 이 교집합의 원소를 실제로 셀 수 있는 것, 그때 구하는 방법. 자, 두 번째로는 실제 이 교집합의 원소를 셀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된다. 자, 그때 조건부 확률이 필요합니다. 또는 얘가 독립사건인 걸 알고 있다. 독립사건이면 얘는 사실 이 둘의 곱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자, 오늘 할 내용에서는 이 곱사건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얘기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없는 경우죠. 자, 얘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둘은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배반 사건 같은 경우는 편하죠. 이건 안 구해도 되니까. 자, 이 정도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전략으로 시작해야 될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읽어보면 첫 번째, 죽음 연상단어 조사를 시행한 A병원의 조사 대상자의 정신질환 환자 중 자살을 연상한 인원은 100명이다. 사실 이 디테일한 맥락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100명이라는 게 중요하죠. 전체 인원은 100명이다. 자, 이들은 한 가지 이상, 세 가지 이하의 증상으로 치료 중이고, 증세별로 우울증 47명, 신경증 35명, 불안증 41명으로 조사되었다. 총 3개의 집합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 3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인원은 5명이다. 3개의 교집합이 5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A병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과 새롭게 제시된 치료법 중 완치율 대비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자, 원하는 건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완치율 대비죠. 완치율 대비 비용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결국에 그것을 수치로 제시해봐라.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표를 보면 완치율과 비용이 현재 치료법에서는 한 가지 증상, 두 가지 증상, 세 가지 증상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가지 증상만 보이는 환자의 수,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환자 수를 다 따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아까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분석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일단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다시. 자, 세 집합의 합집합은 간단한 포함 배제의 원리, 얘를 이용하죠. 자,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얘기할 때 얘네라고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증상 이상을 보이는 거죠. 두 개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A와 B의 교집합은 C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B와 C의 교집합도 A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여기에 배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 공식을 쓴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시된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100명이니까 여기에 100이 오겠죠. 자, A를 순서대로 우울증, B를 신경증, C를 불안증이라고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는 47, 자, B의 원소의 개수는 35, C의 원소의 개수는 41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모릅니다. 모르면 그냥 쓰세요. 항상 써놓고 나중에 생각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환자의 수니까 5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얘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한 산수로 먼저 정리를 하면 이 녀석이 뭔진 모르지만 일단 표현은 됩니다. 자, 걔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는 7이니까요. 이거 순서. 자, 산수는 뭐 암산을 빨리 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산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계산해서 하면 저도 암산은 잘 못합니다. 얘가 28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도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정보는 얘밖에 없어요. 얘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아까 얘기했던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분에 따른 인원을 구했으니까 전체 완치율, 그 다음에 전체 비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치율은 82명은 70%, 뭐 13명은 50%, 5명은 30%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완치율을 따로 구해서 더해주는 간단한 덧셈 정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일종의 확률 분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산 확률 변수고 이 확률들이 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다. 결국에 기대값을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기대값 구할 때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리고 이걸 더했죠. 이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82명은 70% 더하기 13명은 50% 더하기 5명은 30%입니다. 이걸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산수는 조금 걸리지만 이 정도 산수는 누구나 시간만 있으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한 30초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천천히 상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65.4%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65.4라고 쓰면 안 되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씁니다. 1000분의 654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다시 퍼센트로 생각한다면 65.4%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완치율은 65.4%. 첫 번째 필요한 완치율을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 뭐 비용은 더 쉽죠. 80명한테 15만 원이 되고 13명한테 20만 원, 5명한테 3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비용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82명은 15만 원, 13명은 20만 원, 5명은 30만 원이 소요되죠. 얘도 산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히 빨리 하다 틀립니다. 저도 빨리 하면 가끔씩 틀려요. 자, 그러면 전체 비용은 1,640만 원이 됩니다. 자, 기존의 치료법, 현재 치료법으로는 완치율이 65.4%, 비용은 1,640만 원. 그런데 이대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어떤 게 높은지를 구해라 라고 할 때 이게 높은 걸 구하냐 아니면 비용이 낮은 걸 구하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완치율 대비 비용이라고 했어요. 자, 완치율 대비 비용이라는 건 완치율 이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보통 우리가 뭐에 대한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할 땐 B를 구하는 거고 그 B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법에서 완치율 대비 비용은 65.4분의 1640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산수는 조금 힘들죠. 천천히 산수해서 적당히 소수점 한 자리 정도까지만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산수를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25.1이 나옵니다. 25.1이 맞나? 네, 맞습니다. 25.1. 자, 이 숫자가 우리가 현재 치료법에서 필요한 숫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치료법은 이 환자의 증상별로 온갖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치율은 표에서 60%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증상이든 두 가지 증상이든 세 가지 증상이든 모두 완치율은 60%. 그리고 비용도 동일합니다. 비용은 전체 1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가 모두 1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존의 치료법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65.4%, 비용이 1,640만 원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면 완치율은 60%,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됐죠. 그리고 비용은 1,600만 원, 역시 모두 100명 모두 16만 원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자, 완치율은 이쪽이 높아요. 그런데 비용도 이쪽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더 경제적인 건지 판단하기 힘들죠. 이 자료로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완치율 대비 비용이었습니다. 문제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죠. 완치율 대비 비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비용을 완치율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완치율 1%당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40을 65.1로 나눈 값을 적당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현하면 얘가 25.1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1600만 원, 1600을 60으로 나눈 결과겠죠. 자, 그러면 얘가 26.7이 돼요. 자, 완치율 1%에 대해서 비용이 25.1만 원, 여기는 26.7만 원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완치율로 계산을 한다면 새로운 치료법이 비용이 16,000원 정도 더 듭니다. 자, 문제는 이 병원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냐 였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덜 드는 걸 선택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존의 치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문제는 기본적인 집합과 그리고 확률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연산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더욱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죠.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총 비용이 낮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어요. 문제에서 그 기준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기준이 완치율 대비 비용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냥 알아서 이걸 생각해봐 그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연대 문제의 특징은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때로는 어떤 선택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문제처럼 단순히 비용이 더 낮게 나온 것이, 총 비용이 낮게 나온 것이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완치율 대비 비용을 계산했을 때 상대적인 수치, 여기 나온 것처럼 만 얼마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것이 더욱 경제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제적인 사고 능력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또 다른 단원, 집합과 확률이 아닌 다른 여러 단원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계속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